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8년간을 제가 국가정보학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8년간을 저도 뭐 국가정보학 강의하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됐냐면은 제가 이제 국가정보학회에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군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700명 중에서 군 출신이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 출신이 없다 보니까 국가정보학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한테 이사를 위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좀 군 관련 정보에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좀 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국가정보학을 일반 학원에서 강의를 요청하는데 강의할 사람이 없는데 혹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또 전화로 직접 전화 와가지고 저는 뭐 전혀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국가정보학 강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에. 왜냐면 전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공이 없어요. 국가정보학 박사가 없습니다. 석사만 있어요.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원래 건국대 한 군데만 있었는데 이제 두 군데가 생겼어요. 석사만 학위가 있어요. 박사는 아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보학을 강의할 사람들이 없어요. 한다면은 국정원 요원들이 하는데 이걸 국정원 요원들이라고 뭐 국가정보학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은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정보장교를 인권해 가지고 정보사령부에서만 26년간 이제 정보를 활동하다 보니까 정보 순환 활동에 관련된 이 업무를 뭐 실제로 다 섭렵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하는 내용들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교재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대장부 학원에서 강의했던 그 교재가 뭐 이것저것 짜집기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이제 국가정보학을 제가 집필을 해버렸어요. 제가 직접. 그래서 제가 경험과 이론 이런 걸 접목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해 이제 새로운 칠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칠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국가정보학은 이론은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가고 정보직 군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하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실제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려주고, 그리고 국가정보학 개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네. 맨 뒤에 앉으신 분 조남이, 네, 우리 미안하지만 4층에 가가지고 내 책상인데 김민군 교수 책상이 뭔가요 보면 책이 2권이 있어요. 그것 좀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올라온다고 했는데 제가 잊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험자가 한 번 시험 본 사람이 2분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처음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학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는데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학, 정보사이론, 국어 요 세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7급은 거기에 추가해서 한 과목이 심리학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7급이나 9급에서 평균 평점을 올려주는 거는 국가정보학입니다. 처음 나오는 이 과목인데도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는 전공이 국내에 없는 이 국가정보학이 여러분들 정보직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커트라인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과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유익할 겁니다. 정보사이론, 심리학, 국어 뭐 점수 형편없어요 정말. 유일하게 국가정보학이 평점을 많이 올려주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금 보면은 저한테 이제 여기서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평균을 보니까 국가정보학 한 80점 정도 좀 높습니다. 그 정도. 물론 일부 좀 점수 늦게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점수가 낮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높은 점수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가정보학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정보학을 이렇게 도전했는데 제가 이걸 뭘 넣을까 하다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제가 그냥 편집한 겁니다. 이게 제 교재에도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제가 근무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여러분들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국정원은 인간 정보 위에는 수집 기능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국정원은 군사정보 일체를 수집을 안 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장비가. 그럼 어디서 하느냐? 군에서 다 합니다. 군에서 그래서 정보사가 거의 대부분 정보를 수집하고요. 군 관련 정보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신호정보, 이제 기술정보 지원하는 사람들은 777 사령부가 담당을 합니다. 국정원은 전략정보라든지 이런 측면이고 인간정보 있고 신호정보와 영상정보, 공개정보는 전부 다 군정보기관에서 수집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고, 예, 그 유명한 여러분 이제 미국의 NSA, 그죠? 국가안보국 신호정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 이런 뉴스를 한번 들어봤죠? 미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 SNS를 전부 다 뒤져볼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 안 내면 미국에 입국 못합니다. 유학을 비자를 받으려면 거기다가 내 SNS를 미국이 볼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해야만이 비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털어보는 데가 바로 이겁니다. 이메일,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다 털어본다. 전혀 비번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데가 바로 이겁니다. NSA. 예. 모든 걸 다 털어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반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미국 입국 못합니다. 반미 행위했다든지 반미 성동, 반미에 가담한 사람들. 예. 그게 팩트입니다. 그 털어보겠다는 유학생들 와가지고 반면을 애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우리가 있다. 아예 싹을 자르는 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른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인간정보 최고의 고봉인 CIA 본부입니다. 예. 다 이게 제가 현역 정보사령부 근무할 때 전부 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줬습니다. 자, 오늘 정보직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줘. 대한민국 학원 중에서 정보직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직렬에서 근무한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런 색깔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예. 정보사령부에서 31년 있던 건 아니에요. 중대장까지 했습니다. 야전에서 중대장하고 그 다음에 대위 때부터 나머지 26년간을 정보사령부 총 31년 제가 근무했는데 정보사령부에서 정보분석관, 정보 분석의 꽃입니다. 꽃. 정보분석관 아무나 안 시킵니다. 정말 해박하고 모든 데 분석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있고 명석한 사람들 분석관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분석관을 지향을 하십시오. 이번 면접을 하는데 여러분 면접 질문에 그런 게 있어요. 자, 누구누구님 정보직 도전하셨는데 정보 분야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보 분야 어느 분야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대침투, 보안 업무,
항사 해석 이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 이것도 저것도 뭐 틀립니다. 그 한 가지만. 군무는 전문가의 그렇죠.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분석관하고 정보지원 총괄 담당관하고 해외정보 수집부대장도 했고 정책부서장도 하는데 정보사령부는 직책 자체가 비변입니다. 직책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직책 자체가 비밀입니다. 상급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군무원 면접관인 건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없어요. 뭐 어딘 뭐 자기 했었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따지고 보면 없어요. 저는 국방부에서 면접 실질적으로 군무원 면접관 3번 하고 정보사령부에서는 뭐 10회라고 했는데 20회도 넘습니다. 정보사령부 오는 군무원들 면접하고 뭐 현역들도 했지만은 많이 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모든 정보 기관들을 직접 현장 가보고 교류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정보 사회 자체에서도 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런 경험과 이런 노하우가 여러분들 강의하는데 알기 쉽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는 다르겠죠.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도 다릅니다. 단연코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인다. 그런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항상 개강할 때마다 저는 대학에서도 내일 개강 성결대학교 제가 전쟁사를 올 봄학기는 제가 북한학을 강의했고 이제 내일은 개강인데 제가 전쟁사를 강의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제가 평상시 반지를 안 낍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알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색깔 육군사관학교는 빨간 겁니다. 그죠? ROTC는 녹색입니다. 자, 요건 뭐냐? 3사입니다. 3사. 네. 제가 이걸 끼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은 육사 군에서 따지면은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대령 됐으니까 봐. 지금은 육사도 중령이 80%, 대령이 35%밖에 안 됩니다. 육사도요. 옛날에는 가만히 앉았으면 중령 다 됐어요. 육사는. 심지어 음주운전에도 중령 진급시켜준 게 과거의 육사입니다. 저는 흑수저죠. 그렇죠. 흑수저. 3사 출신. 제가 79년도 육군 소위를 달았는데 그때는 어땠느냐. 우리 일기 선배가 소령밖에 안 됐었어요. 기한이 안 되죠. 장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전문학사예요. 지금은 없죠. 뭐 전문대학교 졸업을 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이니까 전문대학교 나온 거라고요. 왜 그러냐. 노력입니다.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 것이고 할지도 못하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은 그런 과정에서 자라났거든요. 그 제가 여지껏 살아온 길을 보면은 그럼 뭐냐? 내 노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력입니다. 노력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오로지 노력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냥 남들과 동일하게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있더라면 아마 저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제가 3사 16기인데 대부분 다 리타이어해서 집에서 쉽니다.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해요. 강의 쉬고 싶어도 이거 강의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국가정보화.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네, 다 똑같은 조건인데 유일한 길은 내가 노력해서 내 길을 개척하고 쟁취하는 길밖에 없다.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봅니다. 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활동했던 걸 조금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뭐 요거는 제가 이제 대령 진급해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예복이 검정색이었고 이게 정복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다 통일시켜 버렸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대신 여기에 문장 같은 것만 좀 화려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검정 정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고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죠. 예. 아마 소령 갓달았을 때 같아요. 권총 사격했던 그런 기회입니다. 정부사에서 권총을 하고, 또 우리 요원들이 해외에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우리 블랙 요원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정부사도, 국정원도, 정부사도 주변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나갈 때 모든 자기의 어떤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했던 거고, 제가 이제 현역 있을 때 여기 이제 NGA라고 우리 배우겠지만 국가지형정보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요원들하고 같이 북한의 어떤 상황들 분석하던 그런 장면들, 제가 해외정보 수집 부대장 할 때 그때 이분이 갑자기 생각나요.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국회의장은 아니었고, 그 와가지고 할 때 제가 공개 첩보를 수집하는 수집 부대장이었어요. 해외 전 8개였건 그때 했던 사항들 미국에 가가지고 협력하고 협력회의 때 가서 있었던 거, 뭐 여러분 잘 아는 국정원 요원들하고 수출하고. 자, 여기는 하와이에 있는 GPEC에서 미 태평양 사령부 해군 여군 정보 요원입니다. 같이 찍었던 거. 그리고 여기 DI의 정보사령부에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미국 국방정보본부 요원이 우리 정보사령부에 파견 나왔어요. 그분하고 한번 찍었던 거. 제가 또 요게 지금 미 국방성의 한국가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한국이지만은 사실은 북한입니다.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그 요원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제가 이스라엘 정보기업 모사드하고 아만을 방문했을 때 모사드 내에 있는 여군들하고 같이 한번 찍었던 그런 사진이죠. 제가 대령 때 러시아 국방대학원에 길지 않지만 한 달간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미국 러시아 국방부 앞에서 찍었던 사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그 극동 함대 거기다 찍었던 사진. 역시 내가 해외 정보 수집 부대장 할 때 이분도 ROTC 장교 출신이었던 국회의원, 이분도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나운서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 우리 방문했을 때 미츠가하고 정보 교류했을 때 이런 사진, 이제 제가 지나온 발자취 뭐 집에 좀 있길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취재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을 지원했잖아요. 이거는 정보직 아니고 군무원에 대한 겁니다. 군무원의 강점이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죠? 정년까지 걱정 안 하고 자기 분야. 지금 온 사람들이 면접할 때 꼭 질문합니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근무했다면은 왜 군에서 근무 안 하고 당시 전역에서 왜 군무원에 도전했는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앉으신 분한테 그랬거든요. 여러 직업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고생스러운 군무원에 왜 도전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정년까지, 그죠? 걱정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이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거냐면은 이거에 자기 분야만 한다는 거죠. 자기 분야만. 현역에서 근무하면 현역들은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일 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군무원은 자기 업무 외에 안 시킵니다. 그래서 군무원은 한 5년만 근무하면 전문가 다 됩니다.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해요. 그냥 자기 업무만. 보안이면 보안만. 수집이면 수집 업무만. 이것만 하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년이 60세인데 이게 곧 이제 65세가 이제 다 되는 것들이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5세가 내가 봐서는 이게 몇 년 후면은 65세가 될 겁니다. 지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65세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한다는 거, 잘릴 걱정 안 하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지금의 60세라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 완스타가 몇 세의 정년인지 아십니까? 별 하나가 58세입니다. 대령인 저 56세에 전역합니다. 만으로 따지지만 56세에 전역합니다. 완스타 58세, 투스타 59세입니다. 여러분 투스타보다 더 나아, 그죠? 60세니까. 삼성장군 중장이 61세예요. 이게 60세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65세까지 혹은 60세까지 근무하는데 중요하죠. 정년 후에 평생 연금으로 노후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펑펑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무하고 나와서 이제 남자분은 아내랑 같이, 여성분은 남편이랑 같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치가 있는 거죠. 연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거 이거는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령으로 변하고 나서 삼성에서 비상계획관으로 제가 7년 근무했는데 삼성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저보고 항상 나 연금 얼마 타는지 물어봐요. 대령 연금. 근데 그건 완전히 대입입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줘요. 연금을. 네. 늘 궁금해. 그 왜 그런가 했더만은 삼성 돈 많이 받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연금 제도가 없잖아요. 본인이 연금 무슨 적금이나 이렇게 넣지 않는 한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뭐 그렇게 자기 많이 번다고 해서 저축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삼성도 내가 보니까 7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임원들은 주로 어떠냐면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급 이상들이 임원이라고 그러는데 연봉 2, 3억입니다. 그 사람들. 상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벌어도 노후를 위해서 잘 대체가 안 되는 거. 그만큼 또 씀씀이가 있어요. 보니까. 항상 저한테 대령으로 예편하시는데 연금 얼마입니까? 물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연금이라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연금을 타다가 만약 남자 같은 경우 내가 먼저 별세를 했어. 그러면 내 아내한테 몇 퍼센트 가는지 압니까? 70%가 갑니다. 70%. 이제 우리 여성분이 여성분의 경우는 남편한테 뭐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먼저 별세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남편한테 70% 가는 거예요. 자식은 미성년자 때만 갑니다. 자식은요. 자, 그런데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 연금은요. 이혼한 아내하고 나누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아내가 군사 가는데 내조해줬다고 판단이기 때문에 분리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겁니다. 구급으로 진출해도 최소한 서기관까지 여러분들 다 하고 나서 마지막 퇴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낮은 직급이 아닙니다. 제가 대위 때 정보사 들어갔을 때 9급이었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서기관이다 과장 다 하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군무원이 제가 볼 때는 현역 부사관이나 장교보다 진급이 더 빨리 됩니다. 더 빨리 돼요. 서기관 낮은 직급 아니에요. 높은 직급입니다. 여러분들. 군무 서기관.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선택되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보직 군무는 무슨 업무를 할까? 대략은 아실 겁니다. 제가 미주알 고주알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핵심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정보직 군무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할까? 그죠? 내년도 정보직 얼마나 뽑을까? 이런 것도 이런 관심사죠. 그죠? 자, 이런 걸 고려할 때 나는 정말 정보직렬 잘 선택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설명을 할 텐데 이거부터 한다면요.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정보직은요.
지금 군무원 중에서 이직률, 즉 퇴직률이 가장 높은 직렬이 어떤 직렬인지 아십니까? 1등이 차량직입니다. 차량직. 2등이 군수직입니다. 차량직, 왜냐면은 차량 운전도 하고 정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군무원 이게 아니에요. 이직만 아니고 군수직, 이건 뭐냐면은 창고 관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책상에서 컴퓨터 두드리면서 일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싶다 보니까 말단 대대 갔을 때 많이 이직을 합니다. 정보직 이직할까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보직은 이직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보직은 그냥 정말 책상에서 여러분들 섬세한 판단 그리고 정밀한 수집 이런 걸 요구해요. 그리고 철저한 보안 담당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구급으로 가더라도 여러분들 대대나 여단의 보안 책임자입니다. 보안 담당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뛰어다니면서 뭐 몸으로 때울 일은 전혀 없어. 정보직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도 3번 오셨지만은 왜 섬세한 걸 많이 요구를 해요. 정보사에서도 내가 있을 때 보면 여성 군무원들이 더 많았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처정하고 막 그래요. 과정하고. 왜? 정부는 그런 섬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직렬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국가정보를 공부할까라는 그런 논제를 가지고 풀어나갈게요. 자, 정보직 관련된 그런 분류입니다. 자, 여러분, 정보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결정 안 했지만은 내가 군사정보를 할 것이냐 기술정보를 할 것이냐 이제 판단하겠죠. 뭐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때 나오는 공석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이제 할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공채를 이제 하는 것들이죠. 경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길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무원 됐잖아요. 이제 구급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3년, 2년, 3년 뒤면은 경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채가 뭐냐면은 방첩사나 정보사나 아니면 육군이나 이런 데에서 기존 군무원들 중에서 경력 채용하는 게 있어요. 7급으로 아니면 몇 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경채를 해서 여러분들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공채와 경채의 특징은 뭐냐? 경채는 이미 자리가 결정됐어요. 어느 부대까지. 어느 부대에서 이 직책에 대해서 뽑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들어갈 부대, 가야 할 직책까지 다 나옵니다. 경채는. 공채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합격하고 나면은 성적 순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하면은 1에서 10지망까지 쓰라고 합니다. 1에서 10지망을 줍니다. 개인별로 다 연락합니다. 최종 합격하면은. 그럼 1에서 10지망인데 보기에는 뭐냐면 도시 이름만 딱 나왔어요. 도시 이름만 보고 그 도시를 1에서 10까지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그럼 통상 1에서 3지망 여기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러나 10지망까지 다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시만 나왔는데 도시에 무슨 부대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모르죠. 현역으로 혹시 간부로 근무한 사람들은 대략 알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도시에 무슨 부대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도움을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교수님, 저 이렇게 왔는데 어느 도시에 제가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많이 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근무하는 게 좋습니다. 사단급 이상. 그래야 간부들이 많아요. 군무원도 많고. 그렇지 않고 그 이하 제대가 많은 군무원이 여러분 혼자일 수도 있어. 정보직 같은 경우에. 그 외로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그래도 사람 관계는 군무원도 많이 있고 간부들도 많이 있어야 돼. 그렇죠?
같은 처부에. 그럼 당직도 좀 늦게 들어오고 그렇죠. 골고루 인원이 많을수록 당직도 늦게 들어올 수 있고 장점도 많고, 그 다음에 간부들, 여기는 부처의 간부들이 장교들이 근무하다가 2, 3년마다 그들은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잘해주면은 언젠가 그 사람이 또 높은 계급으로 또 해가지고 또 만날 수 있고 내가 가서 만날 수 있어. 그럼 어떤 거예요? 진급을 하려면은 평정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평가. 같이 한번 근무한 그 인연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최대한 사단급 이상 부대예요. 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군사정보 같은 경우는 수집 부대가 있고 일반 부대가 있죠. 자, 군사정보에서 수집 부대는 정보본부, 이거는 뭐 수집 부대는 아니지만은 국방부 정보본부죠. 용산에 있는 거. 정보사, 작전사, 지상정보단. 이게 육군이 예를 든 겁니다. 육군에는 작전사에 지상정보단이 있고 사단하고 군단에 정보대대가 있어요. 통상 여러분들이 여기에 갈 겁니다. 육군을 예를 한다면은. 그렇지 않고 국지검은 정보사나 뭐 방첩사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육군을 지원해. 육군이 이제 제일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문 오거든요. 교수님이 공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국방부 국직, 그래도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고 싶은데 공석이 몇 개 없는 거야. 근데 육군은 많아.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해줘. 네가 7등 안에 들어가게 좋으냐 9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아? 90등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육군은 90석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여유가 있지. 국방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7명 뽑았다면 7등 안에 들어가기 어렵죠. 그리고 국방부나 국직은요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적어도 2, 3년 공무원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 모의고사가 적어도 85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왜?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정말 경쟁률이. 그러니까 국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도전해요. 그것도 여러분들 성격을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육군을 많이 가는 경우는 어쨌든 내가 수집부대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정보사라든지 작전사, 지상정보단, 사단 및 군단에 있는 정보대대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육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집부대 갈 수 있어요. 공군은 하나 딱 있어요. 항공정보단.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글로벌 로코라고는 영상정보 수집 우리 4대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공군의 항공정보단 오산에 있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에. 여기 가면은 공군 정보부대 가더라도 수집합니다. 해군 같은 거는 해양정보단입니다. 해작사. 진해에 있죠. 거기에 해군 작전사령부인데 거기에 해양정보단. 이렇게 가면은 다 수집업입니다. 야, 여기 수집과 분석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자, 그런데 방첩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방첩사를 혹시 지원한다면은 다 보안 업무입니다. 보안 업무. 보안 업무고 방첩사는 사단까지 전부 다 파견부대가 다 있어요. 거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다 가는 게 방첩사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대공소사 같은 경우는 일부인데 이거는 기존 처음 공천 사람한테 주지 않고 방첩사에서 있는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 인원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공 수사 하고 싶다면 당장 갈 수는 없어요. 일단 방첩사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공고를 낼 때 그쪽으로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뽑는 겁니다. 대부분 90%는 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해공군 해병대는 수집부대가 없어요. 네. 나머지들은 이렇게 수집부대고 나머지든 전부 다 수집부대가 아니라 일반 부대죠. 사단 정보처, 군단 정보처, 여단 정보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은 사단이 아니라 여단이죠. 비행여단, 뭐 수원 비행장 이런 데가 다 여단입니다. 여단 정보처 근무하는 거죠. 해병대 같은 경우는 동해에 있는 해병 1사단, 김포에 있는 해병 2사단, 사단의 정보처에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기에 근무하면 정보계획, 보안 업무, 대침투, 항사 해석입니다. 자, 요거 육군 같은 경우는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육군을 예를 든다면은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수집을 하겠습니다.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침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사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보안 업무입니다. 이렇게 5가지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육군의 같은 경우는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일단 면접 답변할 때 그렇게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수집과 분석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안 업무는 뭐 모두 다 보안 업무를 많이 하는 거니까 하고, 대침투는 육군의 어떤 거냐,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사단 책임 지역 내에 적이나 간첩이 왔을 때 어느 누 들어올 것이며, 만약 우리 책임 지역 왔을 때 어디에 은거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대간첩 작전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대침투입니다. 요거를 지금 대부분 군에서 군무원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주는 겁니다. 다 현역들이 맡았는데 이걸 지금 대부분 이제 군무원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되고 가면은 이 업무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 있고, 항사에서 이건 뭐냐면은 항공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찍으면은 여러분들 사단 지역에 대한 사진을 내려줍니다. 정보사에다 다 찍지 않습니까? 그죠? 군사정찰 위성 찍고, 그 다음에 금강정찰기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사단 지역에 항공사진을 줍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분석을 하면은 이거를 사진을 판독하는 겁니다. 구조물이 있는지,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과거에는 육군 같은 경우에 중위가 있어요. 높은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군무원 여러분들에게 다 할당을 해버렸어요, 이 자리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군무원이 된다면은 정보 수집이나 정보 분석이나 보안 업무나 대침투나 항사 해석이나, 물론 이건 육군입니다. 그럼 해군 공군은 정보 수집이나 정보 분석이나 보안 업무나 이렇게 담당하는 거죠. 육군은 수집, 분석, 보안, 대침투, 항사 해석, 좀 더 범위가 넓혀지죠. 이런 업무들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77 사령부는 말 그대로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수집하기도 하고 평가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갑니다. 신호 정보 감청한 거나 도청하고 이런 것들을, 암호 같은 거 전자파를 해석하거든요. 암호도 해독하고 감쪽 해석하고, 심지어 여기 내 지도 받고 들어간 친구가 지난번에 한번 왔는데 너 무슨 업무 하냐니까 저는 북한어, 북한말 한국말로 번역하는 업무를 한다고 그래요. 북한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하고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말로 바꾸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777 가면은. 네. 그리고 정보 분석, 이런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받느냐? 정보사라든지 방첩사, 777 사령부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집체 교육을 다 받습니다. 전문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 교육해서 여러분들이 뭐 암호 전혀 모르고 해석 같은 거 몰라도 배워서 다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육해 공군의 일반 그냥 부대에 가는 분들은 그렇게 집체 교육을 세게는 안 해요. 부대별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 강의 방법이 그렇거든요. 하다가 강의 때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질문해도 좋습니다. 뭐든지. 여기서도 혹시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집부대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할게요. 정보본부 같은 경우는 많이 뽑질 않죠. 그렇죠? 이제 국방부 정보본부잖아요. 여기는 군사정보만 지원할 수 있어요. 군사정보만. 공채도 있고 경채도 있고. 그래서 7급하고 5급인데 지금 올해 7급 몇 석이 나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입니다. 예. 군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정보본부는 한 10% 정도로 아주 인원이 작습니다. 대부분 현역 중령들로 구성됐어요. 정보본부는 중령들이 2, 3년마다 교체하고 있고 군무원들은 교체하지 않죠. 이런 상황이 이제 정보본부, 우리 정보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높은 제대. 그다음에 이제 정보사령부가 여러분 가면 수도권에 80% 근무합니다. 수도권 했지만 뭐 알겠지만은 안양에 본부가 있잖아요, 그죠? 안양에서 거의 뭐 대부분 근무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서울 국정원 옆에 있는 내곡동 같은데 이런 데서 대부분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어디에 또 있느냐면은 지방에 20%. 이건 뭐냐면은 C형팀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나면 간첩의 행위인지 이거를 판가름하는 게 정보사 이 C팀이 하는 일입니다. C형 C미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후방 사단 군단급의 한 개 팀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팀이 해봤자 5명 미만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에 근무하고 지방에 일부 있고 군사정보만 뽑죠. 그죠? 정보사 같은 경우에 공채, 경채인데 사실은 정보사가 경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내가 왜 경채를 많이 뽑냐는데 즉각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공채 뽑아가지고 언제 교육시켜서 임무 수행하기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적어요. 저도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정보사령부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서 공채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소수인은 맞추는데 즉 군무원 정도 퍼센트를 하지 않았는데 군무원 한 30% 정도 됩니다. 지금. 예. 정부사 같은 경우는 군무원이 이래서 있고. 이제 기술정보인 777 사령부는 수도권의 50% 그리고 각 지방이 한 50%죠. 기술정보원 오로지 뽑는 것들이죠. 가장 높습니다. 40%로. 군무원이 제일 많아요. 777 사령부가. 소폭 증원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첩사령부는 수도권, 예, 여기는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는 판교죠, 그죠? 본부가 판교에 있고, 자 여기는 알겠지만 여기 똑같이 과천 있습니다. 방첩사령부 있는데 수도권이 즉 20%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방에 갑니다. 사단급에 있는 그 방접사, 파견부대 이런 데 여러분들이 보안 업무를 위해서 가는 거죠. 군사정보. 군무원 비율이 약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죠? 아쉽게. 방첩사 뽑아야 되는데 왜 안 뽑았을까요? 계엄에 관련되다 보니까 허락을 안 해준 거죠. 그렇죠? 방첩사가 어떻게 개편될지도 몰라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에 있는 사이버 작전사령부, 사이버 작전사령부도 정보 직렬 많이 뽑습니다. 올해는 없으면 내년도는 뽑을 거예요. 이게 경년제를 뽑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사 정보도 가고 기술 정보도 가는데 군사 정보가 더 많이 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간다면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777 사령부나 정보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은 그 분석을 안 해요. 그 자료를 여기다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참고해 오면 얘네들이 가서 그거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많은 거를 다 분석해서 못 해줘요. 수집원 자료 같은 거 사이버 작전서 안 그러면 드론 작전사령부나 전략사령부에 주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 요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자기의 분석을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드론 작전사령부 아직도 한 번도 안 뽑았고 전략사령부 이것도 한 번 왔어요. 근데 내년도 모집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게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있다. 국직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국직부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국방부 직할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대에 내가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요거는 먼저 간략하게 하면은 육군은 아까 말한 대로 지상작전사령부부터 군단, 사단, 여단급 부대 들어갈 수 있죠. 정보대대나 정보단은 수집하고 분석만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수직 분석할 수 있어요. 육군 가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 부대에 정보처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보개혁, 보안, 대침투, 항사판투 이런 업무들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작전사, 함대사령부인데 군사정보하고 기술정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군사정보를 우선적으로 많이 뽑는다. 정보를 수집하는 해양정보단은 수집과 분석 업무를 하지만 나머지 해작사, 함대사, 정보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보개혁, 보안 업무. 정보개혁 업무는 뭐냐면 일반적인 정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정보를 운용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게 그런 행정 업무죠. 좀 행정과 가까운 겁니다. 이게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봅니다. 공군도 공작사 항공정보 들어가면은 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공작사하고 여단 정보처 국내 모든 비행단은 여단급입니다. 공군은 여단이 사단이 없어요. 정보기획과 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해병대하고 해병대사는 좀 다 군사정보고 해병대사나 사단은 해군과 공작사, 해작사 그래도 정보단이 있잖아요. 해병대사는 정보단이 없습니다. 그냥 해병대사, 사단, 정보처에 있어서 정보기획과 보안 업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한다. 육군이 이제 전에 연대급인데 이제 여단급으로 다 됐죠. 여기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도 얼마나 모집할 것인가? 올해 총 4,004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4,004명인데) 그 중에서 정보직이 201명이었어요. 201명. 이게요. 작년도는 3,100명 중에서 많이 늘어났죠. 인원이. 그렇죠.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군무원은 늘어납니다. 4,000명 더. 작년도 3,100인데 한 800명 이상 더 늘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군무원이 5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군무원 한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5만 명은 늘어났어요. 지금요. 매년 5천 명씩 뽑아가지고. 인원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자연감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공석나는 자리를 계속 뽑고 좀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감소 때문에 적어도 매년 4,000명 이상은 무조건 뽑습니다. 조금 가면 5,000명씩 뽑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정보직은 171명인데 올해는 201명으로 약 한 30석 정도 늘어난 거죠. 그렇죠? 공채가 175명, 경채가 26명, 군사정보 137명, 기술정보 38명. 이거는 뭐 777 사령부 거죠. 그죠? 이런 상태였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군별로 한다면 육군이 단연 110명은 제일 많은 거예요. 그죠? 육군에 많이 지원해요. 그래도 낫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공군 많지 않습니다. 15명, 해군 6명, 해병대 4명. 그리고 국직부대 66명. 그래서 국직하고 육군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적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내가 110등 안에 드는 게 66등 안에 드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7급을 준비했다가 9급으로 전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권해요. 우선 합격이 더 중요합니다. 7급 했다가 몇 번씩 이게 탈락하면 이것도요, 이게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요. 위축되고. 그래서 7급 하는 사람 제가 면담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지원할 때 그러죠. 조금 자신감이, 성적이 계속 본인이 여러분들 매달 보면서 여기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성적을 나름대로 모의고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어요.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데, 7급 고집했다가 물론 7급 보면 좋긴 좋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안 되고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것도 사람이라는 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야 우선 구급되라. 구급 가가지고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한 대로 경제 같은 거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유도도 합니다. 어쨌든 올해가 지금 이렇게 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전히 육군이 가장 많습니다. 국직부대 이렇게 되고 내년도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30명 늘어난 것처럼 내년도 많이 늘어났다. 근데 제가 크게 잡지는 않았어요. 한 210명 정도 공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210명 이상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채는 구체적 부대가 안 나온다는 거, 그죠? 성적순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사는 동네 근처에다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 뭐 안 그러면 상급지대 근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이제 내년도 도전해가지고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부대를 판단 못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 카톡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 저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단이나 사단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도시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조언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직 군무원 시험인데 필기 시험이 75%잖아요. 응? 원래 작년도까지 필기 시험 50%였어요. 그리고 면접 50%였어요. 그런데 75% 올해 25% 다시 떨어졌어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던데요. 자, 결론 낼게요.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의미냐? 필기만 합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 합격에서 90점 맞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우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삼성이나 뭐 이런 거 뽑는 인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군대는요. 필기만 합격해서 커트라인 됐다면 여러분들은 군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식 수준 아무 이상 되게 보는 겁니다. 더 큰 게 이겁니다. 면접입니다. 내가 지금 면접을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왜냐? 면접관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커트라인 애들이 더 많이 합격합니다. 왜? 성적은 됐는데 면접관은 성적 아무것도 모릅니다. 블라인드로 돼 있어요. 신원조사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만 알고 있어요. 면접관이.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파악하는 거죠. 파악하는데 뭐냐? 얘가 정말 군무원 되고 싶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취업이 안 되니까 공부라도 해가지고 대충 들어가자고 해서 오는지 그런 애들은 무조건 적응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직하거든요. 퇴직하거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군인 정신 정도 가지고 어떤 의지와 신념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면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도를 시키는 거죠. 내 면접에서 거의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조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왜 종전에 50이었다가 다시 면접을 25% 떨어뜨리냐. 여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무슨 면접을 50%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통상 10% 20% 합니다. 기업도.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회 여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거 너무 심한 거냐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25% 다운돼 있지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필기시험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고 2차 면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3배수 내지 1.5배수 정도 뽑습니다. 할 때 100명이라면 한 135명 이 정도 뽑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35명 추려내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 경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5문제를 25분에 풀어야 돼. 1분에 하나 푼다는 거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 벌써 시간 다 돼서 한 18문제 쪽 했는데 거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그 문제 푸는 그 요령도 제가 알려줍니다. 이제 시험 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분에 하나씩 풀어 나간다는 게. 자, 그러면 1차 합격 발표가 되면 국정원법에서 신규 공무원 임용 대상이기 때문에 신원조사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신원조사하고 이거 신원진술서하고 요거 이제 제가 다 지도해 주죠. 여기도 정형이와 된 게 있어요. 막 쓰면 안 돼요. 신원진술서도 쓰는 요령들을 잘 알려줍니다. 이건 쓰지 마. 이건 써. 이런 거 다 알려준다고요. 뭐 지금은 내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최적화되게 지도를 해준다라고 보면 겁니다. 아까 과목은 얘기했죠. 자,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 같은 경우에 7급은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 이걸 일단 국방부에 제시하고 있어. 그리고 지식. 9급은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7급은 조금 더 시험 문제가 약간은 디테일하고 9급은 기본적인 거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정보직만 비공개예요. 지금도 올해도. 제가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까지 넣고 그랬어요. 직접.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뭐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가정보학 책이 이게 지금 다 검증받은 건데 보안에 위배되는 게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보안에 위배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검증받아서 냅니다. 이거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사항이죠. 그러면 정보 사이론 같은 거는 더 말도 안 되죠. 이거 보완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심리학이 보완될 게 뭐 있어요? 그죠? 명분이 왜 그런가 보면은 이번에도 뭐 보면 의문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답이 2개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책임을 못 지니까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올해 그래도 시험 문제를 보고 놓은 거 7급과 9급이요. 우리 학원 유일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정보직 하고 있는 하이클래스 이쪽에 대방동인데 못합니다. 다 못해요. 애디 여기 노량진에 무슨 학원이야 해커슨가 이런 거 못합니다. 여기만 올해 7급 9급 심리학 다 복원을 시켜버렸습니다. 복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설을 담당을 했죠. 그 정도로 정보직에 여기서 권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학이란 무엇인가? 요거까지 하고 10분 한번 쉴게요. 자, 정보학이란 뭐냐? 국가정보기관의 재반 활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한 5개월 정도 넘게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뒤에 얘기했지만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거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뭐 모의고사 풀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알고 이론을 알아야 거기에 기반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지 대충 알아가지고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도하는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요거까지 하고 여러분 조금 그래도 10분간 쉬었다가 15분에 할게요. 예, 좀 쉬겠습니다.